네,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통합역사교과서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야권이 국정화 저지를 막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교과서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합역사 교과서 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전국의 뇌관으로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어떤 국정화를 추진했다가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프레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통합교과서라고 표현을 좀 다소 바꾼 모습인데 이게 또 얼마큼 국정화는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먼저 두 분 어떻게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을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바뀌었죠. 이제 통합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네. 국가가 지정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하면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가 되겠죠. 예. 대신 이제 논란이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하고 정권의 시각만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대안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8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다 골고루 담는다면은 교과서가 한 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껍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 교과서 우리나라 한국사 역사 문제를 집권 여당과 야당 간 이렇게 대립양수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네. 여부에서도 봤을 때 우리 역사 문제를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정치 권력의 문제로 대두가 됐을 때 과연 바람직하게 볼 것인가. 네. 후지국형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독재국가에서 변하는 과정이 초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격화된 배경은 한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치밀하게 이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조만간 교육부가 이제 고시를 발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점이 다가오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게요. 이번에 국감 교문이 마지막 국감 과정에서 네. 미방이 국감 과정에 있었죠. 거기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문제 크게 논란이 됐죠, 사실은요. 예. 2년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분이 그 박문진 이사장으로 가기 전에 활동했던 영역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이 교과서 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논란이 됐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 반영돼서 논란이 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겹쳐가지고 크게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의 교과서들이 부실하고 좀 편향돼 있다면은 네네. 이 부실을 막는 방안, 그러니까 검정 과정을 좀 더 치밀하게 한다든가 지필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다든가 예. 이런 대안이 아니라 바로 국정화로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만흠 원장님의 말씀에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하나 네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냐. 뭐냐면요. 이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이 역사 교과서 문제는 대학 이상의 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대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상황 인식은 뭐냐면 남북 무력 대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가 3년 동안의 그 엄청난 소모적 그 전쟁을 겪은 데다가 또 그 이전에는 또 일제 35년간의 그 식민 통치도 겪었고 바로 이런 아주 그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떤 특정 학자의 그 역사 인식, 시각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겠느냐.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편향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쉽게 구분해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진보 쪽에서 쓴 거는 보수 쪽에서 보면 분명히 자신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저는 생각할 때 정말 팩트 위주의 그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요 그 특정 어떤 학자의 시각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경우에 그건 굉장히 훗날에 되면 그 그 학생이 갖는 역사 인식이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근현대에서는 통합 교과서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통합 교과서를 만들 경우에 얼마나 아까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큰 과제겠죠. 예. 네, 뭐 지금도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국정화 여부 이번 주 이르면 초에 발표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발표가 제대로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건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냐, 근현대사 분량이라든가 다양한 시각을 너무 많이 넣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지필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소재를 어떻게 어느 정도 달아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검정 과정에 대한 충실하게 되면 저는 좀 구분은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지필진 발표 이후로도 후폭풍 예상하는데 우선 구성이 좀 쉽지 않겠어요. 예. 이미 학계 절대 다수가 지금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명서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지금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국사학자들의 90% 이상이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전문 학자들이 그렇게 좌경화되어 있냐 어쩐지 얘기한다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바람직하다면 국가가 공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라는 공적 기능보다는 되게 정권이 주도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이번에 대응하는 쪽도 그렇고요. 네. 새누리당에서 뭐 정권과 비슷한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번에 특위 구성했던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공이 좀 뭔가 같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사람보다는 과거에 우익운동에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지금 특위 의원으로 구성하는 걸 보면은 이게 좀 뭔가 공적인 영역을 강화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이런 시각보다는 좀 뭔가 이념적인 성격이 강해서 문제가 있더라고 보고요. 네. 90% 이상이 지금 작용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또 국사학계 쪽은 거기에 반발의 성명서까지 내고 있어가지고 이미 이런 국정화 방안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참여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부가 교육부가 고시하면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상황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확대가 돼버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과연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양쪽 여야에서 얘기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하다 사람들 우리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지금부터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방침인데 이게 과연 역사적 편향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해결책이 될 수 있겠냐, 이건 요원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바람직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뭐 양을 줄인다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네네. 저는 생각할 때 이 남북 무력 대치 상황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유일한 곳인데 여기서 그 이른바 아주 공평하게 북한은 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네. 이런 식으로 저 가치관을 갖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식의 또 가치관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을 지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장 공평한 건데 무슨 말 하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현실을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관을 가지기 위한 아직도 좀 이런 그 팩트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 학생들한테 공평성이라는 걸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 국사학자들한테 말해서 이거 거민정으로 할까요? 이걸 국정으로 할까요? 이러면 당연히 거민정으로 하자지. 왜? 자신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라는 뜻은 여기서 말할 때 자신의 소신대로 쓸 수 있을 네, 테니까 네, 예. 자신들이 신조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이라 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국가가 개입한다 이러면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 속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하는 것을 불신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불신하고 저것은 강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이 국가가 이 존립하는 그 근거조차로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이 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하는 거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최대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시선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고등학생들한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시각, 자신의 역사관,
자신의 국가관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커서는 어떻게 되면 그것이 이념 투쟁의 빌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 그 점에서 학자님들도 교육자들이시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장님은 어떤 해결책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소재로 어떻게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지필 기준에 대해서 치열한 뭔가 논쟁을 하고 접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여기에는 이제 그 분야 관련 분야 역사학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필 기준과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치밀하고 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사, 근현대사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겠는지 저 역시 그걸 소재를 줄여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볼 때 가끔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 감이 오지 않는 아주 과거의 역사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가끔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현대사를 많이 다루게 됐는데 예. 지금 논란이 됐던 현대사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일제 시기입니다. 예컨대 일제 시기를 일제 덕분으로 우리가 공업화를 이뤘고 산업화의 기반을 이뤘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예. 일제 지배의 폐해를 강조하는 이런 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도 시기는 당연히 우리 역사에 다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일본에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준은 분량의 문제 차원보다는 아까 이 교수님 지적했던 대로 어떤 시각과 어떤 소재를 얼만큼 다룰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치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담당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동의하는데 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관점에서의 역사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 세니까요. 아까 제가 박문진 이사장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검찰 사법부에 80% 이상의 공산주의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국사 학계 자체가 90% 이상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적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인 기능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국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새누리당에서의 국정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위 이름이 뭐냐? 역사 교과서 개선 특위예요. 국정화 특위라든가 통합 교과서 특위가 아니고 반면에 야당은 국정화 반대 특위를 얘기하고 있어서 네.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은 공히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점. 또 야당도 부분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 접점을 마련한다. 저는 그게 현재 검증 과정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해 얘기하고 있는 국정화, 검정화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정부 여당이 이번에 조금 강하게 밀고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걸 통해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것 아닌가. 거기에 고영주 이사장도 한몫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영주 이사장의 그 생각이란 게 곧 국정화 논의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냐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 이념 문제가 아니라도 이건 이념 문제 이전에 그 역사 교과서 8종이 있는데 그게 네. 1대7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른바 보수 쪽이 시각을 대변한다는 하나는 결국은 채택도 못했죠. 네. 어느 쪽에도 채택을 못하고 어딘가 채택을 시도했다가 엄청스러운 반발에 부딪히고 이래 됐습니다. 이걸 보면 어쨌든 이런 건 있습니다. 편향성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측이 다투는 양측이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두고 이렇게 첨예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맞서서 서로 다툰다. 이것부터가 비극이죠. 예.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 굳이 물론 이건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에서 또 그 넘어서 대선 과정에서도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이전부터 역사 교과서 논란이 되어 왔고 심지어 이제 이른바 교학사 논란 그것에서 보여주듯이 이 역사 교과서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우리나라 이 논쟁이라든지 갈등은 이거 정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 상황 인식에서 볼 때는 정리는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번 논란으로 여야가 지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념적인 차원에서 네. 조금 지금 특히 고용주의 사장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좀 과다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저는 득을 보고 있는 쪽은 현재 야당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는 지금 지난번 혁신위를 가동해가지고 11차 혁신안까지 발표했지만 상황이 정리가 안 돼 있죠.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른바 비주류 등에서 지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 지금 강하고 있는 쪽이고 네. 잠재화되어 있던 김한길 의원 등도 지금 국감 끝나는 일정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강성 비주류가 아니른 중간지대에 있다고 했던 8명의 중진 의원들이 지금 통합행동까지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임시전대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분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여당과 이런 큰 쟁점이 들어서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갈 명분이 생겼다. 심지어는 남아있는 이 문제가 제대로 방향이 진행이 안 된다면 남아있는 정기국회 일정도 보장하지 못한다. 예. 예산 문제라든가 4대 국정 개혁 관련 내용들도 특히 노동개혁 관련 부분에 대한 진행도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서 예.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배경에는요. 부분적으로는 교육과정 2017년 재편을 앞두고 시점이 이번 시기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향은 정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런데 마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육부가 주무부처라면은 황우여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그때그때 가닥을 지어가면서 했다면은 조금 더 충격을 안 할 수 있을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사실상 국정화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상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은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야당도 예.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예.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교육부 장관 밑에 차관인 김재춘 차관이던가요. 이 부분이 교육학자 출신인데 2009년 본인이 교육평가 과정 연구원에 썼던 논문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 바로 이 거민정 국정화 관련 논문을 썼는데 거민정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다양성과 창의성에 아주 도움이 됐다. 국정화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 현재 차관이 그 얘기를 했어. 2009년에 국정화는 독재국가나 후발국가에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의 입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육부는 겉으로는 지금 애매한 입장을 계속 보였는데 네. 실제 내부적으로는 진행하면서 겉으로만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지 정말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는 것인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올바른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획정위원회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거기서 뭐냐면 아까 김 원장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여야의 공이 사실은 현 지도부 흔들리는 지도부 양측 지도부에는 공이 이게 아주 호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 나중에 이 문제는 뒤로 가고 예. 정치적인 문제만 앞장서게 되겠죠. 또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래를 향한 갈등이 아니라 이런 식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아주 과거적인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지도부한테는 도움이 될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퇴행하는 거죠, 사실은.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선거 획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13일까지인데 뭐 전혀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대개 지금 지역구 수는 246개에서 좀 확대할 경우에는 49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확대할 경우에 3개를 확대하는데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3개 줄일 건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많지는 않으니까 현재 300명에서 조금 서너 명 정도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가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야당은 좀 정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를 줄이지 말자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불가피하게 한 7개에서 9개 정도를 줄이게 돼 있는데 줄이는 가운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줄일 것인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농어촌만 얘기했지만은 따지고 구체적으로 줄이다 보면은 어느도 뭐 경남, 경북, 뭐 전남, 전북, 뭐 강원도 이런 데 지역을 줄이는데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다 보면은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줄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당연히 여야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 있죠. 예. 원래는 이런 것이 이제 획정위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확정하는 가운데 획정위로 완전하게 넘어가 버렸으면은 획정위가 독립적으로 할 건데
가이드라인이 충분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넘어갔고요. 획정위도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여야가 물밑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여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합의안은 시한 안에 도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얽혀 있어 이해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 정치인들은 뭐 다른 더 큰 거창한 뭐 국가적 세계적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자기 이해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거든요. 그래서 13일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여당 얘기를 해볼까요? 그 김태호 최고위원 또 전략공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사태 때처럼 친박이 어떤 선봉장이 된 그 느낌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태호 의원 그 전략공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초점이 어디냐면 현재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반발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만약에 전략공천 같은 것이 없이 기계적으로 상향식으로 한다면은 네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명분이 설 겁니다. 예컨대 홍문종 의원은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죠. 그런데 네. 그런 게 없이 여기저기 조금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태호 의원은 현재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김무성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본인 이야기했던 공천 방향에 대해서 뭔가 절충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는데 지난 며칠 2, 3일 전에요. 김무성 대표실과 또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해가지고 현재 우선공천제라는 것이 전략공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글을 창문으로 보내왔어요. 심지어는 당시에 회의 상황에서 왜 전략공천을 없애고 우선공천, 우선추천으로 바뀌었는가를 얘기하는 예. 걸 보면은 역시 이것은 좀 관철시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최후의 결정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여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방향들을 정하게 될까요? 뭐 대표 어차피 이제 같은 언젠가 경우는 결론은 내리긴 내려야 되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공천제는 절대 이 전략공천하고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이라도 지키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 지금 아마 그러니까 우선공천 전략공천 그 자체가 또 절충되지 않을까. 그래서 겉으로는 절대 전략공천 안 한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략공천 몇 군데나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